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같이 이끌어갈 순천대학교 정순관 교수입니다. 금년에는 자치분권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한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12일 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에 지방자치 2.0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맥락으로 해서 아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시리즈 교육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저에게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그 필요성 또는 사례 등을 좀 강의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뭐 사례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 저는 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주민의 자치권과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한 핵심 개념으로서 자치권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이 전개되어 오는 그런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총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도지사 협의회가 저에게 요구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현실이 어느 정도 와 있으며 또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왜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 이해, 지방자치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개념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 또는 지방분권 또는 지방행정,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 표준이 되어 있고 자치분권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법을 집행하는 절차와 내용들로 구성되는 행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집행 과정이 정책 결정 과정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행정도 지방자치, 자치분권, 지방분권 등등과 대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또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의는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분권화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의 핵심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권화는 결국 권력을 지리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의 과정과 동일시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 자치분권은 결국 민주화의 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권력을 재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고 아주 지리하게 참고 기다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재배분 과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개념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창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초석을 놓으신 원로 교수님이시죠. 지방자치의 개념 요소는 첫째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의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를 개념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이라는 개념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자주재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처리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게 주민 참여의 원리와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개념 요소로서 공동협력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관여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회,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국가 관여 이런 것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포괄적인 개념 요소들입니다. 또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2가지 접근 방법이 바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개념입니다. 주민자치는 영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이해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자치의 의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흔히 I am taxpayer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나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권리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 외국에 가면 공무원들을 오피서라는 용어를 쓰지를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서번트라는 말을 공무원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주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대칭되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오피서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흔히 가서 공무원을 오피서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받기도 한답니다. 저는 미국 가서 공부를 안 해봤기 모르겠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오피서보다는 서번트라는 말을 써서 공무원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민자치의 개념, 즉 정치적 자치의 개념에서 지방자치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단체자치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체자치는 독일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간접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시각들이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개념은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자치는 법률적 자치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자치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를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지방자치의 요소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법률적
규정이나 정의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임승빈 교수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즉 자치권의 인정 주체는 주민자치는 바로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체자치는 자치권의 인정 주체를 중앙정부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규정해 놓는 그런 것을 지방자치의 내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리,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의 권능,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중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접근 방법들입니다. 이게 법령상 사무 구분별로 비교를 하면은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자치사무가 하나 있고 단체 이임사무가 하나 있고 기관 이임사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임사무는 단체사무와 기관 이임사무로 나누어지는데 단체 이임사무는 개별적 법령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게 이임한 사무입니다. 결국 단체 이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결정 주체가 되겠죠. 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사무를 추진하는 또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 운영이랄지 경찰 생활보호랄지 조세공과금 징수 이런 등등이 단체 위임 사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는 포괄적인 법령 근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주는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고 결정 주체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을 할 때 이 단체 위임사무, 결정 주체는 지방의회가 하고 비용도 공동 부담하는, 즉 자치사무 속성이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 위임사무를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사무는 그야말로 지방자치 고유 사무인데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설립하는 사무랄지 병원, 도서관, 도로, 상하수도, 주택 이런 것 등등이 다 자치사무에 해당이 되고 당연히 결정 주체는 지방의회와 장이 되는 것이고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사무 구분별로 지방자치를 이해하려면 자치사무와 단체이임사무, 기관이임사무를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사무 총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8대2 정도 국가사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든 권한은 중앙에 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2013년에는 이제 법원에서 자치사무, 즉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을 할 때 단순하게 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갖추어 준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성이나 최종 책임의 기속이 어디게 되느냐,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자치사무를 구분해야 하는 판례가 나온 뒤로부터 이제 조금은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2013년에 공동사무, 이 공동사무를 그냥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쭉 그냥 다 나누어서 주면 약간 국가사무가 줄어듭니다. 67.7%죠. 그래서 지방사무는 32.3%. 그래도 7대3 정도 국가사무가 상당히 우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단체사무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지방자치 이해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혹은 제약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단지 자치사무와 단체사무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현실에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죠. 오히려 지방자치에 대한 적실한 이해를 방해하기까지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견해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의 자율성,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하고 있고, 또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참여가 지역 정책 과정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위 지배 세력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 가면 지역을 주도하는 지역의 지배 세력, 향토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들이 지역의 정책 과정에 상당히 강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덕규 선생님은 한국 정치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책에서 아주 집요한 저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집요한 저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방자치의 개념 요소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종 교수님께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권과 참여, 단체잔치와 주민자치 외에 정부자치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보다 적실성 있는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 측면에서, 단체자치 측면에서, 정부자치 측면에서까지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실제로 작동되는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권리, 자치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만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로 주민의 자치권과 자치분권을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경대학교 서재호 교수님께서 한국행정학보에 최근에 2020년대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권리, 제도, 주권,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이 글을 서재호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이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권은 자치분권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자치권은 어떠한 권리이고 누구의 권리이며 그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내야 됩니다. 자치권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자치권은 아까 단체잔치를 이해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상상이 지방자치를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해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에 대한 본질적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은 어떠한 권리인가? 우리 헌법에서는 자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에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표현에서 바로 이 자치구의 자치권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자치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는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법의 권리나 권한이 자치권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자치권의 기속 주체가 자치단체나 아니면 주민이냐라는 데 대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호펠드라는 사람이 4가지 권리의 속성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권리는 청구권으로서의 권리, 자유권으로서의 특권, 법률적 형성권으로서 권능, 또 면책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구권으로서의 권리는 결국 청구를 받는 쪽에서는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권으로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적 지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권리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법률적 형성권으로서 권능입니다. 이 말은 자치권이 법률적 형성권으로서 특징을 갖는다면 권리 행사의 상대는 얻고자 하는 이익을 구현해 줄 책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자치단체에서 어떤 인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면 자치단체는 인허가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줄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면책권인데, 면책은 책무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나라 헌법 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 국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범의 재정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이 면책권이 권리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의 개념에 따라서 자치권은 그 주체가 주민이든 지방자치든 법률관계의 권리 요소가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법제를 통해서 다양한 자치권의 존재 방식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치권의 존재 방식과 근거는 헌법의 기본권적 시각에서 조명될 수 있고, 법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고, 그리고 주권의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은, 자, 현재 헌법에서는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권의 자연권적 속성의 측면에서는 자치권의 기본권적 특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헌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그 헌법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권적 기본권하고는 거리가 약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적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의 측면에서 헌법상 기본권적 측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을 주장하는 이론들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그런 기본권도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것만으로 기본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 제37조는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는 국민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권으로서의 기본권은 아닐지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 자치권도 기본권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거기에 보면 지방정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주민의 권리로서 이미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은 권리로서의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의 행사 주체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주민의 권리로 귀속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의 본질은 권리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역시 자치권도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해석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법제화된 자치권이 어떻게 명시되고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조문을 통해서 확인된 자치권의 주체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내용은 이제 입법 제장으로 다 이임되어 있고 바로 그게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권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자치권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사무, 자치사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능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입법 제장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행정의 참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담고 있죠. 이게 큰 지방자치법이 의미를 갖게 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 조항에 보면 제1항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1항을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2항과 3항,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거하는 참정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 두 개 조항, 2항과 3항만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권리로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확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적인 틀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보장 이론이라는 해석에서는 헌법의 최소한의 보장을 근거로 한 법률 형식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사회 변화와 제도 보장의 핵심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화석화된 이론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굳이 꼭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권리로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석화된 법률이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자치권을 제도만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치권의 본질이 권리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결국 제도보장 이론은 이제 큰 인식론에서 법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었고 주민의 주권으로서의 자치권을 명시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결국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 전에 그냥 폐기가 됐었던 헌법 개정안인데 다행히 지방자치법에서는 그 내용들이 일부 반영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치권을 이제
우리가 국민의 주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주권으로서의 자치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이 주민 주권으로 연장 해석이 가능한가? 또 지역 단위 주권을 국민 주권의 의지적 선택인 파생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 국민 주권과 주민 주권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주권이라는 개념은 배타적인 권리이죠. 배타적인. 그래서 요즘 외교가에서 항상 말하는 그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다.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배타적인 권리가 주권의 개념들입니다. 주권의 개념들입니다. 제도보장 이론, 아까 인식론적으로 법실증주의적 시각에서 반영이 된 제도보장 이론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헌법 조문에 지역단위 주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치권, 기본권적성권을 충분히 헌법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헌법에 단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화석화된 이론이라고 아까 비판 시각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권론의 핵심은 법 형식이 아닌 결정 주체의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로서의 국민은 또한 전체로서의 주민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주민 주권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또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해석돼야 되겠죠. 이제 주민 주권을 이해를 하실 때 우리가 일본에서 자치분권이 지지분이하니까 지역 주권론을 한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지역 주권론은 일정한 지역에다가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시각이 아마 우세할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지역 주권론 대신 주민 주권론으로 대체해서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현철 교수나 김순은 교수 등등이 이런 시각에서 이론을 펼치고 있지요. 종합해보면 이제까지 살펴본 자치권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권적 개념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자치권, 지방자치제가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권적 측면에서는 무리지만 헌법 제37조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치권은 기본권으로서 주민의 관점에서 특권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위권으로서 특권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자유롭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자치권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치권은 그 주체가 주민이고 주민의 자치권은 국민주권의 지역단위 분할이라는 의미에서 주민주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주권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민의 자치권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기본권으로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자치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호펠드가 말했듯이 권리의 4가지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민의 자치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 개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방자치 개념
또 학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각에 따라서 지방자치 개념 요소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노력이고 제도적인 장치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필요가 있느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형성 과정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또 자치분권을 조금 더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발전을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자치분권의 역사를 흑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흑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좋은 것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사가 좋은 것이지 흑역사냐? 아마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보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이 앞에 있었죠. 일제강점기에서는 결국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의 총독부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제도적인 도구로서 정략적인 과정으로서 전락을 해버렸죠.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했고요. 1913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체제의 제도는 도부읍면제 지금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또 형식적으로나마 도의 부의 읍회 등을 두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등등에서 그런 제도들을 그대로 좀 본따 왔었죠. 그러나 이 총독이 지방의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통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략적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는 그동안의 지방행정체를 모두 해산하고 이제 그야말로 미국이 추진했고 제도를 정비했던 모든 장과 의회를 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려는 제도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보통선거로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미군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는 형식상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논할 정도의 제도 정착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방자치, 현대적 의미에서 자치분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48년 이후의 제도적인 정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된 이후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변해 왔습니다. 재헌헌법은 194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의회를 두고 조직 권한 의원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1월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를 해서 그동안의 지방행政체제를 조금 다듬고 우리 헌법에 맞게 그런 중간 조치를 취했었고 그 다음에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을 비로소 제정 공포를 해서 지금까지 개정을 쭉 해왔었던 것이죠. 결국 1949년에 마련한 지방자치법은 기관 분리형, 즉 장과 의회를 같이 두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초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하고 시읍
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대충 골격만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방자치법은 상당히 많은 개정 작업을 해왔죠.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그동안의 한국 현대사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순사건,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60항쟁, 6.29 선언,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을 통해서 모든 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그런 개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이것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되어졌죠.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헌법을 고쳐서 헌법 단서 조항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제도는 통일 이후로 유보한다라는 조항을 단서 조항에 삽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일시 중지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1987년 60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60항쟁의 결과물이 바로 6.29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등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6.29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로 10월 29일 날 헌법이 개정해서 통일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를 유보한다라는 그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월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88년 4월에는 자치단체 종류와 의원 정수 등등을 새로 정립하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걸 근거로 1991년에 지방의원 선거, 95년에 지방자치단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6.29 선언 이후에도 자칫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시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유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항거하면서 단식을 했었던 거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91년과 95년에 지방의원과 자치단체 장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이 한문으로 또는 일본어로 너무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2007년도에 정부 개정을 통해서 한글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2007년도에 정부 개정을 한번 했었던 것, 내용에 큰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년 1월 12일 날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을 재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방자치 2.0 시대라고 명칭을 붙여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2.0이냐 라는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찬찬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역사도 그대로 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자치분권은
권력의 재분배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만,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자치분권이 쉬운 과제가 아니구나.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라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자치분권에 참여하고 주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민주화의 과정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권력을 향유를 하면 구성원들의 자유가 확장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민주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치분권은, 권력의 지리적 재분배 과정은 민주화의 과정이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고 결국 권력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권리도 중요한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상호 존중의 가치도 확실히 마음속에 담고 주장해야 한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총론에 관한 그런 자치분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이나마 잘 쉬셨습니까? 앞 시간에 지방자치 정의와 개념 요소, 주민의 자치권, 그리고 간략하나마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개념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현상을 정복하고 분석하는 데는 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실 때 손에 쥐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스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하실 때 그 메스를 들고 인간의 신체를 해부를 하고 들여다봅니다. 사회현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메스를 가지고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현상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인식과 사고와 행태를 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이 중요한 거고요.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래서 언어는 모든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언어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을 보는 것은 언어를, 개념을 이해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강의고 어떤 내용도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만물 현상, 인간 사회에서의 최첨단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학자들은 그분이 만들어낸 그 용어를 가지고 인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이해하실 때도 우리가 지방자치의 개념 요소들을 이해하시고 자치권이라는 것이 그 본질 속성이 무엇인가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 그리고 왜 지방자치를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한 1,300여 분이 신청을 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다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의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제가 따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분권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잉태되어 왔던 그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좋은 점과 좋지 않는 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자치단체와 단체잔치를 얘기를 할 때 사무 속성과 사무 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예, 지방자치의 현실, 현주소,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예산을 집행하는 액수를 보면 여기도 이제 뭐 총체적인 개괄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결국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중앙이 4를 사용하고 지방이 6을 사용합니다. 결국 일을 누가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반 이상을 지방에서 한다라는 단적인 통계 수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령상 사무수는 국가가 7, 지방이 3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합쳐서 해석을 하면 힘은 중앙이 가지고 있고 일은 지방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과도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구성원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제약을 가한다라는 것을 연장을 시키면 우리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논거가 성립이 됩니다. 또 자치분권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최근의 논문 분석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예수 교수 등이 2019년에 중앙과 지방 관계 분석이라는 것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분석의 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원은 지방이 많은데 권력은 중앙이 많다? 이게 뭔가 좀 민주주의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많은 데서 그만큼 비례적으로 권한도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 분석에서 이런 학술 논문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수, 돈을 쓰는 비율, 그 다음에 권력을 나누는 개념들, 이런 게 다 중앙 중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앙 자치분권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가? 정상적으로 저도 전라남도 순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수도권에 가서 작은 아파트지만 사서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은 피상적인 얘기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지방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가 수도권에 있고 권력이 수도권에 있고 의사결정 주체, 권한이 수도권에 있는 한 이거는 개선하기가 힘들 겁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어쩐다 그랬죠?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도 이제 자기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권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즘에 각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저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권한을 가집시다 라는 주장의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독재를 견제하는 민주화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났었죠. 그래서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은 독재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명목이 굉장히 컸었죠. 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의존적 제도가 설정이 되어 왔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의미에서의, 중앙 정치적 의미에서의 독재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의 자치분권을 추진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집권한 군사 문화가 강하게 투입이 되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절대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군사문화가 접목이 되고 또 중앙 관료우전적 엘리트 문화가 집적이 되어 왔었죠. 여기에 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준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 지식이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북미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합리성은 결국 능률성을 중시하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군사문화와 관료 엘리트 문화와 북미 합리성의 지식이 접목되면서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개념의 틀 속에서 보면 자치분권은 도구적이고 집권적이고 불균형적 성장을 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이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합리화인가? 라는 질문을 할 시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리화하자? 뭘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데? 자, 중앙 엘리트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권을 위해서, 아니면 북미 합리성을 위해서 합리화한다는 얘기냐? 이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이 의사결정하고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역사는 도구적, 집권적, 불균형적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민주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을 격렬한 역사 과정을 거친 나라들에서 대부분 겪고 있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빠른 보편화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들과 숭고한 가치들을 많이 희생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에 저항한다라는 그 앞선 그런 주장이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그런 아이디어와 숭고한 가치들을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되면 모든 게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또 독재라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주는 개인의 자유억압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주장해 왔었던 겁니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정치적 평등화와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 전체를 통괄하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들, 민주주의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가려진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민주화는 어디로 가버렸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균형 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적으로 국회의 대표가 그만큼 많이 포진해 있고 중요한 정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한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제로 굳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치분권이라는 개념 속에서 담아내고 균형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권력의 지리적 배분이고 자치분권은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고 아프게 들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신선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전한 사회, 민주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단 있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 어렵고 아주 지리한 과정입니다. 권력의 근점화가 결국 구성원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적 가치, 아이디어, 이거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권력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정치적 권력은 워낙 매스컴에서 민감하게 과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권력은 항상 지적받고 있는 것이 권력 남용과 정보 독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과잉으로 정부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즘에 저는 LH 부동산 문제도 이런 권력 남용과 정보 독점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분권이라는 개념으로 치유해 나가고 도덕적 규범성을 되살려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력 배분의 제도적 장치. 그 민주주의라는 이야기죠.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는 정치 사상가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투표에 의한 합의, 또 하나는 권력의 균점화,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구성원들의 자유가 확장된다는 이 아이디어입니다. 투표에 의한 합의, 권력의 균점화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확장,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정부 정책은 필연적으로 강제성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핵심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규제다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강제성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과연 이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할 때 그 정통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정통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국민주권, 주민주권에서 나오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접근이 자치분권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까 사무배분이나 돈 쓰는 거나 권력의 소재나 이런 거 전부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민주주의, 정치 사상가들이 두 개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의 사고방식, 그리스에서 주창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한번 보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아크로폴리스에 가서 아테네 시를 이렇게 한쪽에 내다보면 한 중앙에 있는 신전이 보입니다. 그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우스, 신들의 신이죠. 그래서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주위에 전쟁이 하도 발발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한 10만 명 됐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제우스 신한테 도대체 이 도시 공동체를 정말 행복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우스 신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전령인 헤르메스한테 아테네 시민들한테 아이도스와 디케라고 합니다. 아이도스, 염치라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그 다음에 디케라고 하는 정의를 갖다 주어라. 그걸 선물로 아테네 시민한테 줬어요. 염치와 정의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헤르메스 전령이 그냥 가지고 가서 그 원로원들한테 줘버렸으면 되는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헤르메스가 제우스님, 이 염치, 부끄러워하는 것과 정의를 누구한테 갖다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제우스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합니다. 아테네 모든 시민들한테 그것을 갖다 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아이디어고, 권력을 균점화하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면 구성원의 자유가 확장된다라는 민주주의 기본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도스와 디케를 모든 시민에게 주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는 도편 추방제, 조각에다 글씨를 세우는 도편 추방제라는 것이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10만 명 중에 6천 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게, 우리를 위협하게 해주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적어서 내시오 라고 하면 그 6천 명 사람들이 적어서 내면 그 사람은 10년간 아테네를 떠나게 하는, 그래서 1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편 추방제가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민주주의를 이해하실 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세상이, 사회가 달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치적 제도의 문제, 권력 남용과 정보의 독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물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 기관 경쟁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과 대표 경쟁. 이 경쟁 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물 경쟁. 자, 선거죠. 여러분, 대표 선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상대의 잘잘못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죠. 물론 거기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권력 남용의 문제와 정치적 정보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이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인 만큼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기관 간의 경쟁입니다. 이건 삼권 분립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요. 갖추어져 있죠. 요즘 권력 기관
개혁 과정 얼마나 어렵고 지리하고 사회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권력기관의 경쟁, 독점화되어 있는 권력은, 권력 작용 행위는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헌법상 삼권 분립 체제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권력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주제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경쟁, 주민과 대표의 경쟁,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경쟁, 즉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에다 이양해주는 것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더해서 주민과 대표 경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방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쉽고 용이하고 확대하고 또 주민의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금년 1월 달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입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뭐냐? 자기 내어줌으로 자치라는 포용 공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포용. 그러면 어머님이 애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해주는 걸 포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포용은 가진 사람이 갖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자기 내어줌으로 갖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보호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자기 내어짐으로 포용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주민에 가깝게 하고 다양성을 사회의 에너지화하고 실험 정신을 활성화하자라는 겁니다. 포용적 공간에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뭡니까? 자유와 정의와 책임, 평등. 이게 결국 사회적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균점화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요, 1960년대와 70년대의 베트남 전쟁, 미국의 슬럼가의 문제, 사회가 굉장히 혼탁했을 때 학자들은 규범 학문의 부활을 주창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다 비트겐슈타인 또는 하버마스 얘기들 아닙니까? 주로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 시장에 갖고 있는 권력, 이게 일상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규범성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바로 이 부분을 도덕적 규범성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극단적 시장주의나 극단적 진보주의, 이건 다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 자치의 공간이 필요하다. 자치의 공간이 이렇게 제도화돼서 나오고 보니까 이게 풀밭이면 참 좋을 텐데 전부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딱딱한 이런 공간뿐이 없다. 과연 이런 공간에서 저 병아리인 자치분권이 서바이벌 하겠는가, 생존하겠는가? 이게 자치분권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자치분권을 주장하는가? 권력의 속성은 힘들고 지리하고 저항도 크지만 왜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사회의 공동체의 건전하고 행복한 자유확장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치분권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제가 1987년 3월 달에 자치분권위원장, 즉 그때는 자치분권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많아서 위원장을 2번 한 셈이 됐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한번 하고 자치분권회 위원장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법이 바꿔져서 명칭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 가치로 설정을 했고 지방재정의 기간세화를 마련하자라는 것을 기치로 내세웠고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기치로 내세웠고 법령 재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자는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성안했고 확정을 해서 제가 국무회의에 업적으로 참여를 해서 질문에 답하고 확정한 뒤에 제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사무를 이양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졌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 가치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메모장인데요. 제가 87년 8월 2017년 8월 27일이죠. 2017년 8월 27일에 취임을 했는데 제 5차 지방자치 날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날 행사라면 자치분권위원회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취임하고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첫 번째의 메시지를 부스에 전달해야 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한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생님이 주인이시고 주민이셔야 합니다는 부스 타이틀을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기획단에서는 이제 토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걸 메시지를 미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가 전문위원 한 분한테 이걸 미리 내놓지 말고 토론이 어느 정도 집약되면 내 의견도 하나 첨부해 달라고 줬었는데 결국 기획단의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이 선생님을 여러분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셔야 합니다라는 부스의 핵심 메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 주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고 각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기본 맥락이 결정이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설정하는데 그 당시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용어가 정부에서 혼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보다 적어도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용어를 쓰자. 왜냐하면 자치분권이 자칫 지역 이기주의, 지역 분파주의로 흐르는 메시지로 나가버리면 곤란하다. 공동체 모두 잘 살기,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자치분권이지 나만 잘 살기 위한 자치분권의 메시지를 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또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원들이 그 점에 동의를 해 주셔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비전 용어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게 중앙과 지방의 협력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의 기본 프레임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1월 12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주권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주권만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주민주권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듬뿍 담기게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1월 달에 공포가 됐지요. 그래서 주민주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 지방자치를 왜 실시하느냐라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추상적이나마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전 맥락에서 흐르는 내용 중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로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권 강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 권리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청구권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다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안에서는 주민자치의 설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주민자치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 조항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후속 개정 법안으로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주민자치가 빠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다만 지방분권 특별법, 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지방자치법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빠져 있었던 주민자치 문제가 후속 법률안이 김영배 의원, 한병도 의원 등등이 제안하고 있고 여기에 바로 주민총회를 포함한 주민자치회를 넣자라는 것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국정통합과 책임성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의 제도와 국정통합적 근거규정,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을 하는 어떤 조례를 마련하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된 행정작용을 하면 바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별 통제수단이, 관리수단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자칫보면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중앙부서의 장이 요구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기초자치단체의 주무부 장관이 처분을 할 수 있게 바꿨다라는 것이죠. 또
자치사무의 수행 책임성을 그래서 확보를 해 나가고 또 지방의회의 책임성도 윤리 특위를 의무화해서 윤리식을 고치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이건 하도 선전이 많이 돼서요.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배치,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등이 지방자치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유보되어 있습니다만, 기관 구성의 다양화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나 2만 명 정도 기초자치단체나 기관 대리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관 양립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의회와 장을 따로 선출하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수도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 장 선거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법률이 제정돼서 거기에 맞는 따로 법률이 제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 장,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겠다 하면 그렇게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놨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게 특행하고 특별행정기관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구성, 인접시군을 합해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습니다. 대도시 특례 100만 이상은 다른 관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제도 구성의 다양성을 지방자치법에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019년 1월 9일 날 지방이양 일괄법이 통과가 됐죠.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방이양 일괄법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국회 상임위 소관주의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었던 제약 요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하겠다고 여야 합의가 되어서 지방이양 일괄법이 2019년에 맨 처음 통과가 돼서 총 400개의 중앙권한이 일괄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18개를 냈는데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571개로 불어나가지고 국회에서 400개만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518개를 했는데 572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만큼 자치분권의 의지가 강했다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재정분권입니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취임인데, 이게 네 사람이 서명을 해서 재정분권에 합의를 했던 서명 문서입니다. 제6회 지방자치위원회를 경주에서 했는데 10월 30일 날 지방자치위원회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재정분권에 막혀가지고 이거를 발표할지 말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치킨 게임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발표를 합니다. 김부겸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고, 오후에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시장님께서 오후에 이 사인을 하고 경주에서 저하고 전화 구두 약속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순확충이 3조 7천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기존의 11%에서 21%로 올려서 이걸 배분하게 됐던 거죠.
지금 2차 재정분권이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이제 21%에서 31%를 올리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내막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지방교부세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19.95%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높이면요, 내국세의 전체가 줄어듭니다. 내국세의 전체가 줄어들면 내국세의 19.95%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부세는 기존에 확보된 금액만큼은 유지해달라라는 주장으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 추진은요, 제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이원화 모형이라고 하는 자치경찰제하고 국가경찰을 좀 나누는 그런 설계를 했고 2018년 제가 2월 17일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같이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서로 따로 정말 나누게 설계를 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라는 사회에 정말 처음 경험해본 충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그게 조정 과정에서 이제 일원화 모형으로 변화돼서 최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권력의 재배분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자치분권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지금 제도가 바뀌는 것에 비추어서 앞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을 그리는데 몇 가지 사항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질문이 몇 건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몇 개에 대해서 첫 번째가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증가되는 현재 국가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연코 지방의 결정 권한을 줘야 됩니다. 단연코 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라 포함해서 재정적인 권한도 주어야 됩니다. 지방의 다양성을 국가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저는 단연코 지방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해 주는 것이 국민 주권과 헌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은 안 되겠지요. 그것이 아까 주민 자치권을 본질 속성을 이해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 인구 집중화. 지방이 알아서 결정하게끔 권한과 돈을 획기적으로 이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요, 지방자치를 하면 호시탐탐 북한이 내려와서 혼란 사회가 올 것이다. 심지어는 지방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은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럽니까? 지방자치를 해서 국가가 혼란을 겪었습니까? 정말 지방 역량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지방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평균적으로
충분히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의 시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참고할 해외 사례나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부탁. 해외 사례나 정책 아이디어요? 제가 작년도에 미국을 한 6개월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제 나가니까 전 정치학과로, 이제 미국은 정치학과가 행정학과를 포함하는 과들이기 때문에 갔더니 거기 학과 교수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스페셜 렉처를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참석하고 대학원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지역 균형 개발, 수도권에 있는 정부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거를 너네 나라에서 처음 했느냐, 어디 사례를 보고 했느냐라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한 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한 표정으로 질문을 소화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해외 사례요? 해외 사례. 우리나라 사례도 요즘 용어로 넘고 쳐집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의 역사나 문화적이나 우리 환경에 맞게끔 스스로 참여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여지를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민주주의를 성숙하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가 기본이 됩니다. 이거를 보완하는 것이 참여제도고 또 그 참여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수기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의제도와 참여제도와 수기제도를 제도적으로 연결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그 제도적인 장치가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궁금하고 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표제도, 참여제도, 수기제도가 상호 연결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대의제도, 참여제도, 수기제도가 따로따로 가끔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장치가 필요할 때가 됐다. 아마 이게 실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시키죠. 그러나 그 참여가 정말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이 선순환 과정으로 갈 수 있는가. 정말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지하게 해봤었는가. 이런 등등을 제도화시키는 길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실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체 주민들의 행복과 권리를 신장하는 편에서 공직자분들이 서시면 정말 사명도 있고 가치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지방분권은요, 정확하게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이라고 굳이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거는요, 지방분권,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권력, 권한의 재배분 과정에 중점을 뒀던 것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의 자치권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에 비해서 주민의 권리를 메시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유사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자치분권의 총론적 속성의 주문을 받고 강의 주문을 받고 내 나름대로 강의 내용을 채워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의 추진과 내용의 충실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말 숭고한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아이디어, 권력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면 구성원들의 자유가 확장된다라는 그 아이디어에 맞게끔 제안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